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인데도 반성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오늘의 판결 내용을 짚어봅니다. 네, 오늘 사건 법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법 어떤 내용인지 백성문 변호사께서 준비해 주셨죠? 간략하게 네, 소개해 주시죠. 맞습니다. 사건명은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했던 바로 경비원 폭행 갑질 사망 사건입니다. 피해자는 고 최희석 씨였고요. 그 당시에 갑질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었던 일입니다. 피고인은 그 당시 입주민인 신모 씨였고요. 지난 4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. 입주민에게 갑질 폭행을 당한 뒤에 이 고 최희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. 그와 관련된 오늘 재판 1심 선고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. 예, 공 기자 오늘 그 폭행 가해 입주민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. 검찰이 일단 적용했던 혐의가 뭔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. 네, 입주민 심 씨 총 7개의 혐의 받고 있습니다. 먼저 심 씨 경비원 심하게 폭행했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 받고 있고요. 또 경비원을 경비실 내 화장실에 가둬놓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또 경비원에게 사표 쓰라고 강요를 하고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. 또 심 씨가 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검찰은 이것도 무고라라고 해서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자, 오늘 판결의 키워드 잠깐 짚어보죠.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입니다. 자, 백 변호사님, 네.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5년. 네, 맞습니다. 예. 사실 징역 5년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. 일단 고 최희석 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그건 인과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 피고인 차량을 좀 밀어서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폭행해서 상해를 가했고요. 예. 이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니까 그 신고한 걸 보복하겠다는 목적으로 감금해서. 아니, 변호사님, 근데 됐어요. 진짜 이중 주차가 돼 있는 주차장에서 네. 저렇게 손으로 안 밀면 어떻게 해서 옮깁니까, 차를? 그러니까요. 그럼 차 키를 주든가요. 그것도 그러니까요. 아니고. 그러니까 저건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비를 걸어서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하. 갑질한 걸로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복 목적으로 감금 폭행하고 또 거기다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징역 5년은 사실 그렇게 가벼운 그런 형선고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재판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생계 유지 때문에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? 이런 부분을 모두 지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과거 연예계 종사자였던 사람이었잖아요. 그 무슨 가수 매니저를 뭐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이 사람과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받았던 한 가수도 막 정말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그 사람이 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또 인터뷰를 예전에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뭐 과거 연예계 종사할 때부터 뭐 상당히 좀 유명했던 거 모양인데, 자, 오 교수님 그 일단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성 인정됐다고 봐야 될까요? 물론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유서에다가 그 모든 그 주민들에 대해서 원망한 건 아니에요. 일부 주민들에게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남겼고 바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지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피해자가 그러한 어떤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연관돼서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뭐 형사 책임을 갖다가 연관시켜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범행 이후의 정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참작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. 백 변호사님, 일단 그 검찰 구형 1심 판결 뭐 앞서도 잠깐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이 정도면 높다. 네, 높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검찰은 일단 징역 9년을 예, 구형을 9년이었죠. 했었습니다. 근데 이 9년에는 제 생각엔 여론의 그 정말 질타도 네.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
형을 선고를 할 때 판사가 마음대로 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런 행동이 있을 때는 통상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사이로 정해놓고 거기에 비난 요소, 그다음에 감경 요소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런 정도 사안이면 권고형량이 징역 1년에서 최대한 3년 8개월 정도 사이입니다.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징역 5년을 선고했다라는 건 재판부도 물론 이 최희석 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양형에 참작을 해서 중형을 선고한 것 같고요. 항소심 판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고인을 막 뭐 계속 시달리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내가 조폭하고도 잘한다 뭐 이런 또 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? 자, 오늘 1심 선고 직후 JTBC가 이 고인의 유족을 만나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. 잠깐 영상 한번 보시죠. 여기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좀 지금까지 피말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참 5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고인에게 형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고인에게 좀 더 강력한 법을 더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자, 공 기자, 그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앞서 백 변호사님께서 그래도 뭐 양형 기준보다도 이렇게 좀 높긴 하다라고는 하셨지만 유족 입장에서야 그게 뭐 성에 차겠습니까? 예. 네, 지금 들으신 목소리만 봐도 굉장히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막 끝내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셨는데 유족 측 입장에서는 이제 형님이 당하신 일을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간의 그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때문에 5년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 직후에 이제 가해자인 심 씨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. 그래서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제발 우리 고인이 우리 형 동생이 영면에 들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바라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. 예. 오 교수님,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. 그리고 또 혐의도 또 일부 부인했다고 하고요. 그런데도 또 재판부에는 또 반성문을 6차례나 제출을 했다던데. 야,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그 심리 속에서는 이렇게 되겠죠.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주 그냥 다 모든 걸 털어놓고 본인이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것이 몽땅 자기가 죄를 어떤 처벌을 더 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. 그렇지만 또 재판부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본인이 반성문이라도 좀 써서 물론 옆에서 이제 뭐 변호인이 조력을 하긴 했겠습니다만 반성문을 한 6차례 냈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 피해자 형님의 그 진술에 의하면 고인에게 머슴이라고라는 그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. 근데 이걸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머슴 같은 X라고 얘기를 본인은 했는데 그냥 머슴이라고 했다. 그건 안 했다. 뭐 이렇게 또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. 보통 이제 그 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뭐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갖다 때리거나 머리를 갖다 진 누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. 그리고 이제 변호인도 거기 CCTV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. 그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 주민들의 그 어떤 진술들이 엇갈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결국 이제 그 형이 선고가 되니까 일단 본인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전하는 것에 의하면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틀거리고 그리고 재판장을 걸어 나갔다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. 예. 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갑자기 항소심에 가서 정말 1심 때와는 다르게 네. 정말 뭐 그게 진심이든 연기든 이렇게 반성의 빛을 보인다. 이러면 또 항소심에서 형량 조정이 있을 수 있나요? 당연히 그렇게 되면 감형 가능성이 있죠.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의 1심에 뭐 제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예, 예.
이런 반성문은 오히려 양형에 악영향만 끼칩니다. 어. 반성문이라는 건 본인 혐의를 전부 다 인정하고 아하.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 보면 다 변명이잖아요. 그렇죠. 이건 변명이지 제목이 반성문이라고 해서 반성문이 아니에요. 저도 이제 피고인들 재판하는 과정에서 반성문 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면 양형에 고려가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. 물론 100% 용서는 받을 수 없겠지만 본인이 잘못 처절하게 뉘우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합의도 시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1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격받으면서 비틀거렸다. 그러니까 본인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항소심에서 지금하고 똑같이 하면 항소심에서 똑같이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. 항소심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그나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